네,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 기조 그리고 빅테크들의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대 지수 오늘도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2.7%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종목들 일제히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일단 경제 한 줄 픽을 통해서 주요 시장 내용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간밤에도 추가적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됐죠. 다만 양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중국 쪽 상무부에서 먼저 해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증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채 긍정적으로 3대 지수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계속해서 유럽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과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을 중국 측에서는 전해오고 있지 않지만 유럽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유럽은 어느 쪽 기로에 서게 될지 일단 앞으로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커져갈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미국과 한국의 만남도 있었죠. 다행히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네, 방금 보신 자리는 한국과 미국의 만남이 아니라 노르웨이와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운데 나왔었던 베센트 장관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묻자 베센트 장관이 직접 한국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각서와 관련된 체결 기대감까지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자,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들보다 사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관세와 관련돼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과 한국 각각 미국을 만나고 나쁘지 않은 피드백을 받아왔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변수인 중국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앞으로의 변동성에는 계속해서 유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밤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도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주택 거래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부동산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소비 둔화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크게 키울 수 있는 데이터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 집중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로 크게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이 간밤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월가의 평가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수백만 대 로보택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월가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만 높여놓고 실제 현실화가 어려운 데이터인데 투자자들의 투심이 오히려 급격한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다만 간밤에도 테슬라는 추가적인 주가 반등을 보이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내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부터 볼까요? 1분기 매출 900억 달러 달성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2% 매출 증가폭을 보이면서 일단 시간 외에서도 긍정적인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시간 외에서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EPS도 2.8달러로 49%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서도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28%대 성장세를 보였고 유튜브의 광고 수익률 또한 10%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와 유튜브 쪽에서 모두 긍정적인 매출과 실적을 공개를 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지만 알파벳과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인텔인데요. 일단 1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는 126억 달러로 확인이 됐는데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진하자 시간 외에서는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5%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과 동일한 시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공개가 되긴 했지만 올 한 해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시간 외에서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감원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 주에 전해 오기도 했었죠. 내부적인 구조 조정으로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일단 인텔의 주가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관세 폐지 목적과 관련해서 7월 패키지 마련 공감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세 폐지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을지 일단 미국과의 만남 이후 나오는 오늘 소식들을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재부와 미국의 기재부가 함께 이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조만간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의 변동성도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달 15일에 USTR 대표가 또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고위급 협의가 다시 한번 개최가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질지 일단은 기다려 보시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라던가 유럽 쪽의 국방 수주 이슈가 주가를 연일 상승세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긍정적인 호실적 또한 팔란티어 주가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왔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쪽의 이슈도 간략하게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공장을 지금 인도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 장비를 수출하는 이슈를 놓고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각보다 인도로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더딘 상황이다라는 상황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습니다만 일단 뉴욕 증시 간밤에 긍정적인 상승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뉴욕에 계신 특파원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전히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무역입니다. 12일에서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율이 얼마나 낮춰질지, 그리고 중국에 추가로 부과한 145%의 관세율이 낮아질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중 관세율이 낮춰질 기대감을 키웁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전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누구와 무역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오늘 오전에 회의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누구이지 않다. 우리는 나중에 공개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오늘 오전에 만났고 우리는 중국과의 만남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談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지 선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긴 합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과 관세에 대한 협의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중국에 대한 모든 일방적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율을 다 없애야 한다는 얘기죠. 미국과 중국과 협상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꽤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의미 있는 시그널로도 풀이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상황 설명을 주셨는데 간밤에 한국도 미국을 만났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등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과 한국이 빠르면 다음 주 무역과 관련한 상호 이해에 기반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상호 이해에 기반한 합의는 외교나 무역 협상에 쓰이는 용어로 구체적인 계약이나 협정을 맺기 전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다음 주 중으로 상호 이해에 기대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적어도 큰 틀에서는 큰 이견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물론 이는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입장은 좀 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적자 축소 카드를 대거 가져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비롯해 미국 측이 주장하는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조선 분야 협력,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협력 카드 등을 꺼내들며 미국 측을 달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상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 폐지 목적으로 7월 패키지 마련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이 거론하고 있는 환율 정책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측이 어느 수준에서 레드라인을 설정했을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한국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드느냐에 따라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부재한 만큼 민감 분야에 대한 협의는 최대한 늦추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은 앞으로 신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USTR 대표도 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지금 워싱턴 DC에서 합산당이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 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간밤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협의안 소식들 일단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상황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의 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좀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걸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 이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이나마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베스 해맥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2월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대책가 있다면 6월에 움직일 수 있다. 즉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며 그 시점에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이신지는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도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공격적인 관세 수준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경우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니, 이는 연준 인사들이 그간 고수했던 금리 인하 신중론에서 약간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연준은 통화 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해왔지만 특히 해고 증거와 같은 경제 약화 징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 호재로 인식할 촉매되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장 마감 시점 기준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58.6%에서 64.7%로 조금 상향됐습니다. 7월 추가 금리 인하 확률도 49%까지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정책에 민감한 연동하는 이념물 국채금리도 전거래일 대비 약 7pp 오르며 3.78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당장 5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도 6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씩 시장에 커지고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의 지수 상승, 그 뒤에 배경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김지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실적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기술주부터 특징주 종목들의 실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텔부터 살펴볼 텐데요. 인텔의 1분기에 12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 0.13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실망스러운 전망으로 인해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발표 후 인텔
인텔 주가는 6% 이상 하락했고요. 이에 대해 인텔 CEO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핵심 제품 및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알파벳 실적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81달러로 분기 매출은 90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해당 소식이 발표된 후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상승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됐고요. CEO 순다르 피치아는 사업 전반에 걸친 탄탄한 성장과 모멘텀을 보여주는 1분기 실적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잇따른 기술주들의 훈풍에 입어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업종의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팔란티어 6.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요. 서비스 나우부터 보겠습니다. 서비스 나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입니다. 어제 EPS 4.4달러, 매출은 30.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15% 대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입니다. 어제 아날로그 칩 제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요. 1분기 실적의 기대를 상회했고요.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면서 주가 6%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제조용 부품을 제조하는 램 리서치 보겠습니다. 매출은 47.2억 달러, 그리고 조정순이익은 1.4달러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이런 좋은 실적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면서 6.25%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속 1분기 실적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기업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항공인데요. 요새 항공주 약세 흐름 보이는 와중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3.11%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 손실은 59센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축소는 했지만 축소 양이 적었고요.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연간 가이던스는 철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등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다음 컴캐스트 보겠습니다. 케이블 기업인 컴캐스트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기는 했지만 가입자 이탈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1분기에 고객 감소를 보인 후에 주가가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해즈브로 보겠습니다. 장난감 제조업체인 해즈브로는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순이익 1.4달러, 매출은 8.8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 기대치의 30%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월트 디즈니와 새로운 장난감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급등 보였습니다. 총 1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1분기 실적에서 부진했던 기업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펩시인데요. 펩시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에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48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도 관세로 인해서 불안정한 시장을 반영하면서 연간 가이던스 하향했습니다. 네, 총 4% 하락했고요. 네, 다음은 프록터앤갬블입니다. 1분기 실적에 매출 2% 감소했고요.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측치를 낮추면서 주가가 3.7%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언 퍼시픽 보겠습니다. 화물 철도 운영사인데요. 주당 순이익 2.7달러, 매출은 60.3억 달러로 안 좋은 실적 보여줬고요. 이는 자동차 운송량의 감소와 연료 추가 요금 인하로 인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1.95%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제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버 보실 텐데요. 우버는 회사 폭스바겐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자율주행차를 배치하겠다고 계약을 하면서 장중에 5%가량 상승했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는 LA부터 전기차 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IBM 보겠습니다. IBM은 예상보다 좋은 1분기 매출, 나은 수익 1분기 매출을 수요일에 늦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산업인 컴퓨터 산업에서는 실적이 계속 부진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3% 감소하면서 7%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포니 AI 보겠습니다. 포니 AI는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요.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완성차 3사인 베이징차, 광저우차, 또 토요타와 로보택시 공동개발 소식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 이상 뛰었고 간밤에 또 27% 추가 상승하며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라이더 센서 기업 해사이와 센서 고급 계약도 체결하면서 또 상승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주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과 또 특징주들의 실적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노우 5로 이어지겠습니다.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는 23일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 제트기를 인수하지 않으면 중국을 위한 항공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를 거부한 항공기는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오트버그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 문제가 경영 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항공사들이 고율 관세 탓에 항공기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샤먼항공이 인수를 거부한 보잉 항공기 한 대는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고 또 다른 항공기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실제 말레이시아와 인도 항공사들이 중국이 반품한 보잉 여객기 인수에 관심을 보였으며 에어인디아는 인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인도 매체가 보도했다. 오트버그 CEO는 보잉이 품질 개선과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약 수주와 737 맥스 생산 확대 계획도 밝혔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리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진실게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구의 말이 진짜일지 아직까지는 그 신마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중국에서는 어제 저녁에 모두 거짓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코멘트들을 내놨는데 그 안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중국 쪽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2주에서 3주 안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중국에 대한 145%의 추가 관세는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상 이후에 관세율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에서는 미국과 어떤 무역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죠.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모든 일방적 관세를 철폐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전날 베센트 장관이 일방적인 관세 철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긋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과 관련해서 중국의 언급을 다시 한번 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이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보잉 항공기를 인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중국이 수년간 미국에 해온 일의 한 사례다라는 지적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가능성,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한 외신 저널 같은 경우도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의 내용을 인용해서 대중 관세율이 50에서 65%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다만 전략적 품목과 관련해서는 최소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관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간밤 IMF에서 나왔던 발언을 또 체크를 해보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는 경제 자체가 개방도가 굉장히 높고 또 대미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이 역내 교역 확대나 내수 진작을 통해서 이 관세 충격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줄다리기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그동안 워낙 위축이 돼 있었을 탓인지 일단 3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간밤 지켜봐야 됐던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미국과 한국의 만남이 되겠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좋았던 통상협의였다, 성공적이었다라는 피드백을 내놨습니다. 앞서 일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노르웨이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다른 국가의 관세 협상을 한번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센트 장관이 한국을 콕 집어서 사례 설명을 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오늘 미국과 한국이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주 기술적 조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 공개를 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한국인들이 일찍 협상에 나섰고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가 언급했던 기술적인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실시간으로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 내용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간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의 자체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중요한 시점에 열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실무 협력이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가 됐고 실제로 구체화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놓고 한국은 비교적 관세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국가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들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지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측해서 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받았었던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글로벌 헤지 펀드 중에 한 곳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는 급속히 현대판 중상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외국 자금에 의존해왔던 미국 자산이 예외적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성장세 둔화라던가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 부족, 또 저조한 주식 성과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단기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울프 리서치의 한 전략가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S&P 500 지수가 급등하긴 했지만 거래량과 상승폭의 강한 상승이 사실 이 약색장 랠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급등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주긴 하지만 오히려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반등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진정한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월 기준 변동률 지표의 반등 혹은 S&P 지수가 단기 저항인 5,700선을 뚫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반가운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정말 추세단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오늘 개장하는 미국 증시의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실적에 큰 기대치를 걸었던 게 바로 로보택시였죠. 다만 로보택시를 놓고 월가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컨퍼런스 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쳤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의 본격화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죠. 초기에는 10대에서 20대 정도 규모로 출발하지만 빠르게 확장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덕분에 올해 말까지 미국 안의 주요 도시로 쭉 확장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가 운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본인들의 FS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율주행 차량 코출 서비스를 이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이것을 보여주는 주행 영상을 X에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의 영상은 1,500회 이상, 15,000마일 이상 주행한 기록을 보여주지만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카센그룹의 이 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다려왔었던 변곡점이 지금이다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잭스 인베스트먼트의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기술과 주행거리, 안전 데이터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모닝스타의 세스 골드스틴은 알파벳 웨이모조차 상용화에 거의 1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스크가 언급한 수익화 시점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비판했는데요. 만약 일정이 현실과 어긋난다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안정성에 대한 규제 검증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황이죠. 이 테슬라가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관련 주요 데이터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기술인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리서치 기관인 아거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현재 테슬라 주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앞서 증권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구간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머스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인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본인의 밈코인인 트럼프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즐기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에 트럼프 밈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자들이 더 큰 규모의 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인이 하루에 몇십 %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여전히 60% 급등한 상황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부분입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참여자들에게는 NFT를 제공해주겠다라는 한 줄이 추가가 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혹시 자금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밈코인을 홍보했던 것은 아닐지 시장 안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르웨이 총리 면담 날에도 트럼프의 파월웨이는 쭉. 트럼프 오늘은 중국 당겼다 다시 미는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존주택 판매, 내구재 주문. 머크 역시 키트로다 믿고 있었다규. 펩시코 김 빠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노르웨이 총리 면담 날에도 트럼프의 파월웨이는 쭉.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로마 바티칸으로 떠나기 하루 전입니다. 교황의 장례식장이 이 바티칸에 있고요. 장례식에 참석을 할 텐데 지금 뭐 4시간을 줄 서서 뭐 밤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그 추모하는 날을 갖고 있다고 하죠. 지금 그 이후에 바로 중동 순방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는 해외로 굉장히 바쁘게 에어포스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제 에어포스원 그 기내 통로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많이 언론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거기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 거기서 또 관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인터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자, 일단 그 노르웨이 총리가 왔습니다. 노르웨이는 또 덴마크와 인접한 곳이고 덴마크와 그린란드 이 문제가 또 얽혀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총리가 옛날에 그 그린란드에 대한 그 트럼프의 야욕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은 벤스 부통령이 그 방문하면서 더욱더 불거지기도 했었죠. 개썰매 대회에 참여하려다가 아주 큰 반발에 부딪혀서 물러났고요. 하지만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은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그 발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결국에 또 그 노르웨이 총리와 면담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이탈리아 총리, 뭐 마크롱 대통령, 뭐 지금 영국 스타머 총리, 무슨 뭐 저기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 다 와가지고 뭐 국빈 방문으로 이 지금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가 끝나자마자 기자들한테 질문을 딱 돌리는 순간 대통령님 하면서 물어보는 거는 다 관세예요, 관세. 관세랑 뭐 경제 현안. 그러니까 옆에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는 사실 뭐 물론 미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의 주식시장하고 미국의 경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거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격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그 자국 내 미국 내의 현안을 빠삭히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는 뭐 좀 그렇죠. 그 나라의 얘기는 물어보지 않고 또 물어봤습니다. 자, 주택 매매, 신규 주택 판매는 아니고 오늘 거 물어봤더라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2009년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기존 주택 판매 물어본 거예요. 신규 주택 판매가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오늘은 기존 주택 판매 발표돼서 기자가 2009년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였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자율 얘기했어요. 이거 또 누구 얘기한 겁니까? 파월 이름만 안 나왔지 이자율 결정하는 거 어디예요 지금. 파월이 지금 FRB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 안 내린다 이거죠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이 정도 모기지 금리 수준을 부담을 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주택 판매 그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자들이 이 정도 이자를 부담하고라도 이 정도 샀으면 됐지 않느냐.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파월 이자 내려라 이거 또 그 얘기입니다. 돌려서 또 얘기한 거예요 또.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 그리고 어제는 트럼프가 오늘은 중국 당겼다 다시 믿는 날인가. 자 오늘은 또 이게 밀당을 그냥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제는 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중국하고 이제 145%가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이제 90일 2, 3주 안에 다시 중국 관세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겠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또 중국에 대한 내용을 또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 글쎄 진짜인지 아닌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맨 처음에 앞에 항상 시진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몰라요.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는데 정말 밝힐 게 있어서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가짜 카드를 내미는 것인지 중국의 대변인은 저기 했죠. 반박을 했죠. 우리는 미국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 근데 트럼프는 연락했답니다.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보잉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보잉이 실적이 지금 괜찮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알려드렸죠. 실적이 적자폭이 많이 감소되어서 주당 순손실은 계속 이어졌는데 주당 순손실이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F-47도 따냈잖아요. 근데 이제 보잉이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게 2개가 지금 되돌아왔어요. 지금 19일에 중국 샤먼항공에서 인도 예정이었던 보잉 맥스 737 이거 한 대를 중국 정부에서 반환하라고 해서 돌려보내버렸고요. 21일 날도 중국 저장성 완성 상태에 있던 항공기 한 대가 추가로 미국에 반환됐습니다. 지금. 이거 관세 보복에 한 적이죠. 괜히 갑자기 또 보잉에 무슨 문제점이 생긴 건 아니겠죠. 물론 737 맥스 737 이 기종들이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필 이 시점에 그 문제 때문에 돌려서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름답게 완성된 비행기를 가져가지 않은 중국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해야 된다. 아름답게 완성됐답니다. 아름다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보잉 항공기도 아름답고 신도 아름답고 사랑도 아름답고 관세도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다운 거 많죠? 자, 그래서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다. 보잉기 가지고 목리 부리지 마라. 다시 갖고 가라 이겁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내구재 주문, 기존 주택 판매 쭉쭉 발표됐고 닐 카시카리 투표권은 없지만 연준 총재 연설 예정이었고 알파벳, 프록터앤갬블, 티모바일, 펩시코, 아메리칸 항공, 머크, 컴캐스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인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많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또 올릴 겁니다. 봐라, 실업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직전주 수정치보다 6천 건 늘어난 22만 2천 건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말하겠죠. 봐봐라, 시장 전망치랑 똑같다. 실업자가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도 않지만 아예 기업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방어적인 자세라는 거죠. 기업이. 구인도 안 하고 자르지도 않고 그냥 지금 복지부동의 자세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섣불리 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을 자르기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도 그러니 그냥 눈치만 보고 가만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거 트럼프는 또 이거를 잘 나왔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예측치 부합이 나왔으니까요. 22만 2천 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나왔고요. 4주 평균으로 하면은 22만 2천 건, 22만 건 비슷한데 4주 평균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트럼프는 유리하게 해석하는 자료죠. 4주 평균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 이것도 지금 또 이제 190만 건 저기 돌파하고 떨어졌다고 또 저기 하겠죠. 4월 6일부터 12일 주간 184만 1000건입니다. 이게 지금 1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직전주 수정치가 187만 8천 건인데 이것도 하회했고요. 그리고 예상치 188만 건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유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188만 건인데 184만 건이 나왔다. 그러니까 2주 연속 실업수당 처먹은 사람도 없고 신규 실업자도 그냥 예상치 부합이었다. 실업자도 늘고 있지 않은 이 굉장히 완전 고용인 것 같은 상황. 내가 이거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기업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자가 물어봤던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기존 주택 판매, 그러니까 신규 주택 판매는 새로 지어서 판매한 거고 기존 주택은 기존에 지어져 있던 주택을 판매한 것이죠. 이건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서 발표를 하죠. 3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5.9% 감소한 402만 채가 나왔습니다. 이게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서 아까 기자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2009년 이후에 가장 느리게 진행이 됐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했더니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는데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모기지 금리를 이 정도 부담하고는 치고는 잘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측치보다 이거 낮게 나왔죠. 410만 건에 비해서 거의 10만 건 가까이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하회. 이건 실업수당은 예상치 하회가 좋은 건데 이건 예상치 하회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좋다고 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좋다.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저 정도면 좋은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구재 주문 폭등했습니다. 내구재는 이제 조금 3년, 5년 오래 쓸 수 있는 자동차나 항공기나 뭐 이런 보석 이런 것들이죠. 이건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러트닉 장관이 있는 곳이죠. 3월 미국 내구재 주문 증가율 9.2%인데 전월 2월 달이 0.9%였는데 상승폭이 대폭 늘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6이었습니다. 자, 시장 전망치가 1.6, 2% 요 정도였는데 9.2가 나왔어요. 자, 이거 또 이제 트럼프는 또 좋게 유리하게 해석하겠죠.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내구재 주문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 항공기 막 구입하고 있는데 소비력이 너무 뛰어난데 근데 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지금 관세를 매길 것이 부담스러워서 보잉이라던가 포드라던가 자동차 회사, 항공기 회사에다가 선주문을 마구잡이로 넣었다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해석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항공기와 자동차 운송 부분 장비 수요가 급등했고요. 보잉사의 3월 신규 주문이 무려 140% 가까이 급증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분명히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뻔하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머크의 실적 보겠습니다. 머크 역시 키트로 다 믿고 있었다고요. 자, 머크가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과 끈끈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종목이 되겠죠. 자, 매출은 15.5 빌리언 달러 나와서 마이너스 2% 나왔고요. 순이익은 5.08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7%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01 달러로 플러스 7% 증가했고요. 어드저스트로 조정을 해줬어도 2.22 달러로 플러스 7% 증가했습니다. 매출만 마이너스 2%고 순이익단은 모두 다 플러스 7% 증가했습니다. 자, 파마슈티컬 의약품 부분이 88.5, 90%고요. 애니멀 헬스 동물 의약품이 10% 정도 있습니다. 비중이 작죠. 자, 여기서 결국
알테오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키트루다 지금 2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원래 에브비의 휴미라가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서 화이자의 백신이 잠깐 깜짝 1위 했다가 코로나 지나고 바로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가 복귀하려고 했는데 에브비의 휴미라가 특허만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만년 2위를 차지하고 있던 키트루다가 먹었죠. 그렇죠? 머크의 키트루다가 지금 2028년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방어 치려고 누구 영입한 거예요? 알테오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기술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가지고 바이오시밀러의 침투를 막으려고 키트루다가 그걸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과 키트루다가 가진 머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다실, 여러분들 자궁경부암 이거 많이 맞으시죠? 남성도 맞아도 돼요. 가다실 9. 9는 9가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가다실은 42%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키트루다는 플러스 4% 매출로 굉장히 선방했고요. 자누비아는 당뇨병 치료됩니다. 플러스 31%. 이거는 키트루다는 이 오리지널이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게 바이오시밀러고 얘는 화학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게 제네릭이에요. 근데 얘는 벌써 특허 만료가 됐는데도 플러스 31%로 아직 제네릭의 위협을 뚫고 그냥 살았어요. 오리지널이. 자, 그다음에 이 브라디아는 플래시고 이 벤스 요거는 신규 의약품인데 이거 플러스 5%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키트루다죠. 거의 절반의 매출이 키트루다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키트루다가 선방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알테오젠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알테오젠도 머크와 함께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머크가 15.35 빌리언 달러 매출이 예상됐는데 15.53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16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여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순이익은 2.13달러인데 2.22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둘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아까 매출액이 마이너스였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컨센서스를 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머크가 그동안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80달러가 깨진 상태거든요. 자, 주봉도 볼까요? 주봉도 지금 저점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월봉 보면은 좀 아쉽죠? 항상 50개월선을 타고 와서 50개월선 근처에서만 샀으면 다 매수거든요. 2020년 꼴이 난 거 여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50개월선 깼죠. 이게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굉장히 그 불안감에 이 부분이 지금 깨진 것 같은데 만약에 키트루다가 방어를 계속 잘한다고 하면 다시 100달러를 이 지금 탈환할 가능성이 있겠죠. 굉장히 2014년부터 거의 10년을 이어왔는데 이 50개월선 깨진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시 이제 100달러로 올라가서 50개월선을 탈환하는 게 조금 목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펩시코 보겠습니다.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마이너스 2% 났고요. 17.9 빌리언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8 빌리언 달러로 마이너스 10%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은 1.33으로 마이너스 10% 났고요. 그리고 어드저스트랑 비슷한 개념이죠. 일회성 비용 제거해주자 마이너스 8% 났습니다. 일회성 비용 제거해주자 조금 줄긴 했지만 감소폭이 비슷합니다. 자, 이 지금 그 서프라이즈네요. 매출 서프라이즈 그리고 이 그 주당 순이익은 약간 마이너스 어닝 쇼크입니다. 자,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지금 붕괴시키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밑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펩시도 지금 머크랑 비슷한데 비슷하죠? 50개월 선을 10년째 타고 오다가 여기서 머크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의약품이랑 소비재가. 여기서 135달러 갔는데 펩시도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죠. 펩시도 결국 다시 올라가면 이제 50개월 선이 저항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크는 100달러 그리고 펩시코는 160달러. 여기를 지금 다시 도전을 해야 그다음 이제 수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키트루다가 선전을 하면서 2028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머크의 그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2028년부터 1.4 나노미터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TSMC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5 북미 테크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다. TSMC의 케빈 장 수석 부사장은 A14는 완전한 노드 전환 기반의 차세대 첨단 실리콘 기술이라며 N2 대비 속도는 최대 15% 빠르고 전력 소비는 30% 줄어들며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1.23배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1.4나노 공정은 현재의 3나노 공정과 TSMC가 올해 말 생산에 들어가는 2나노 공정을 넘어서는 기술이다. TSMC는 내년 말에는 중간 단계인 1.6나노 공정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공정은 트랜지스터 성능과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이트 오러라운드 2세대를 기반으로 하며 나노플렉스 프로 아키텍처를 통해 설계 유연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의 주요 고객사로 고부가가치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첨단 칩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네, 간밤 긍정적인 상승 마무리를 보였던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나스닥은 모두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6% 넘게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2.7%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3대 지수 안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종목들의 지수 상승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힘이 되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테슬라는 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3.5%대 오름폭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또한 3.5%로 동일한 상승률을 오늘 증시에서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5월이면은 다시 브랜드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일부 우려감들이 축소가 되면서 지속적인 연속 시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에는 안전자산인 금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죠. 어제는 3%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1.6% 추가 상승하면서 3,300달러 선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WTI 같은 경우도 소폭의 오름폭을 함께 보였습니다. 위험 선호 확산 심리가 계속되면서 금값뿐만 아니라 유가 또한 추가적인 반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슈는 여전히 시장의 미지수입니다. 중국과 미국 지속적으로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사실 무근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중국과 무역 관련한 이야기를 오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유를 했지만 중국에서 양국 간의 협상 진전 보도 자체가 거짓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때문에 불편해졌던 심기였을 때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보잉 항공기와 관련해서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수를 거부하자 해당 내용을 본인의 또 SNS에 게재하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글을 일부 적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날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협상에 도달할 것이고 관세율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관세 기존의 145%에서 50%까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국내를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IMF 쪽의 입장도 간밤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중국에선 계속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업계가 평가를 내리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크게 혼돈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는 혼란스럽지만 분위기 한국으로 가지고 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베센트 장관이 우리 한국과 만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협의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피드백을 내놨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양해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한국과의 만남을 가지고 한국이 최선의 제안책을 가지고 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전해질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합의 내용들 시장 안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의 3월 주택 거래가 급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로 최저치까지 매매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인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부동산 쪽이고 부동산 쪽에서의 거래 매매가 급감하거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결국 소비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풀이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주택 판매 소식과 함께 오늘 전해졌던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연준의 금리에 모든 집중을 쏟을 때는 사실 매주 발표되는 이 고용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작은 데이터에 투자자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기업들의 모습, 오늘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의 변동성이 있었는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텔 그리고 알파벳이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감원을 진행하겠다. 전 세계 직원 20% 감축안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일단 4%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만 시간 외에서는 4.7%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1분기에 대한 매출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진하자 시간 외에서는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인텔보다의 상승폭은 적었지만 시간 외에서는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대로 4.8%의 상승을 보인 채 시간 외에서 긍정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매출과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구글 클라우드 쪽의 매출 이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르지만 유튜브 쪽의 이 유료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수익 구조에 대한 기대감 키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오늘도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유럽 쪽에서 현재 팔란티어의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또 팔란티어에게도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기술주들은 이번 주 들어서 전반적으로 모두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실적 발표 이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다른 일정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당장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연구학회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만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메타 라마콘의 이 개최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개최가 있는데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5월 들어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월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요 일정들을 뒤로 하고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 한국 시장으로 옮겨본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오늘 우리 국내장에서 주목해볼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부터 살펴볼 텐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SK 하이닉스의 HBM4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열풍과 함께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수요가 함께 늘고 있는데요. 정작 이 GPU에 들어가는 HBM 칩의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엔비디아는 당초 예상보다 6개월 빠르게 HBM 칩을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 SK 하이닉스 제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SK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1분기 실적에서 관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고객사에 대한 HBM 판매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삼성전자와 미국 기업 마이크론을 제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 제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인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인텔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1분기 매출은 126.7억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의 시간 외에서 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인텔의 부진한 실적,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 미칠지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인텍플러스, 원익 CNC, AP 시스템, 레이저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인텍플러스는 인텔과 공동으로 유리기판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외 기업들은 인텔의 부품을 납품하는 등 반도체 공정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오늘 이 5기업들 모두 인텔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펩시입니다. 펩시도 어제 간밤에 1분기에 부진한 실적 발표 냈습니다. 순이익은 주당 1.4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펩시 역시나 관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펩시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롯데 칠성, 삼양식품, 빙그레 농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롯데 칠성은 펩시 음료의 국내 독점 생산 및 유통 파트너로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 IBM입니다. IBM 역시나 1분기 순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주요 산업인 컴퓨터 산업에서 실적 부진이 여전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3% 감소하면서 아쉬운 실적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진한 실적, 오늘 우리나라 국내장에서는 SGA과 소프트센, 엑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엑셈은 IBM의 데이터베이스와 미들웨어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또 SGA는 IBM 보안 솔루션과 연동되는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두 기업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버는 폭스바겐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미국 내 자율주행차를 배치하겠다고 계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장중에 상승세 보였는데요. LA부터 전기차 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버의 호재성 소식, 오늘 우리나라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H 오토웨어, 프론티어, 현대모비스, 모트렉스,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있는데요. 특히나 이 SK 스퀘어는 우버와 합작해서 만든 우티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버의 호재성 소식, 오늘 SK 스퀘어까지 이어질지 함께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포니 AI 있는데요. 포니 AI는 중국의 완성차 3사와 로보택시를 공동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회사와 센서 공급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포니 AI,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이렇게 국내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또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트럼프의 삼보 후퇴, 결국 승자는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45%까지 올린 관세율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2에서 3주 안에 새로운 관세율을 정할 것이며 여기에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강경한 협상 전략을 고수해온 트럼프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내 12개 주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위원이라고 주장하며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압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4월도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죠? 자, 오늘 이들 신문에 나온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는 뭐 이 얘기를 톱 기사로 안 올릴 수가 없죠. 한국 경제 역성장 쇼크, 연 1% 성장도 위태롭다라는 내용입니다.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작년 1분기예요. 딱 1년 전이죠. 그때 우리 경제 성장률 1.3%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성장률 1.3%라는 얘기입니다. 뭐 엄청난 거였죠. 그때 사실은 이게 뭐야 그랬었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약간 뭐 그 기저 효과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1.3% 성장이 좀 나오면서 그때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이 깜짝 성장을 했던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보십시오. 그때 한국은행이 추가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2분기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성장률이 2분기에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그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3분기 때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0.1%, 4분기도 그대로 0.1%였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작년은 하반기에는 성장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1분기 때 1.3% 성장 저거 아니었으면 작년에 우리 성장률이 정말 까딱했으면은 1% 채 안 됐겠죠. 작년도 사실 별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 마이너스 2% 역성장을 한 거죠. 그쳤습니다. 한국은행 2월 전망이 0.2%였고요. 이거에 비하면 이제 마이너스 0.4%포인트나 성장률이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니까 한국은행의 뭐 기획재정부가 예산 그 세수 체계 틀리는 건 벌써 뭐 한 근 10년 가까이 되니까 뭐 그건 이제 일상이 돼 버렸는데 한국은행이 전망치가 이렇게 0.4%포인트나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건 이거는 또 되게 이례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비교적 전망을 비교적 정확하게 하는 편인데 이건 굉장히 뭔가 한국은행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 얘기는 이제 마무리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이미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역성장을 안 했을 뿐이지 성장을 거의 멈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올해 시작부터 지금 마이너스 0.2%거든요. 물론 뭐 이제 뒤로 가서 2분기, 3분기, 4분기 때 가가지고 올라설 수 있죠. 또 이제 6월 3일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니까 새 정부가 하반기에는 뭔가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대대적으로 추경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가서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올해도 뭐 작년 정도 또는 작년 이상 정도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연 1% 성장도 위태롭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섞인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하반기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과연 녹록한 환경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일단 관세 리스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정책 보면 이를테면 뭐 몇 달 안에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에서 좀 전에 회의 협상 끝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센트가 별도로 환율 논의하자고 제안한 건 이제 결국 예상했던 거죠. 이제 이를테면 이제 관세 전쟁 끝나면 환율 전쟁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예고가 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겠다. 결국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 약세를 가기 위한 뭐 그런 조치. 그러니까 우리 달러 약세로 갈 거니까 너네 원화 가치 약세로 가려고 하게 하지 마.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금도 원화 가치가 너무 약세인데 뭐 더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환율 문제 저것도 이제 보겠고요. 다시 이제 이 기사로 돌아와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1분기 역성장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생겼던 건 역시 산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한국은행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예상을 했었고 사실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가 1분기에 역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의 뉘앙스를 참 살짝 내놨었죠. 그것도 결국 이제 담겨 있던 거긴 한데 현재로서 우리의 거시 환경은 상당히 좀 엄혹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 정부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 망쳐놨다는 표현을 좀 쓰기가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사실 망쳐놓은 우리 펀더멘털을 다음 정부가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 정도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나왔는데 아우 서프라이즈였죠 정말. 이것도 표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분기 실적 보는 건데요. 2023년 그때 5조의 매출 5조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3조 4천억 원. 와, 이때 사실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가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엔비디아 이 생태계 일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뭐 엄청나게 급성장, 수직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한 분기 만에 뭐 1년 만이죠. 1년 만에 매출이 2배 반 가까이 늘었고요. 12조 4천억까지 늘었으니까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적자에서 2조 8천억 흑자로 1년 만에 이렇게 돌아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다가 자, 2025년 올해 보십시오. 매출이 무려 17조 6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41%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원. 작년에 2조 8천억 했던 게 1년 만에 7조 4천억 원. 2배도 훨씬 더 넘게 늘은 거죠. 거의 뭐 이쯤 되면 2배 한 반 정도 늘었습니다. 250%가 넘게 늘었으니까요. 150%니까 2배 반이 늘은 게 맞죠. 자,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실적이 1년 만에 더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또 좋았던 이유는 밑에 표를 보시면 또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고수익 D램 매출의 비율을 보면은요. 이 작년 4분기에 74%인 게 올해 1분기에 80%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수익 D램이라는 거는 뭐 HBM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력이 DDR5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범용 레거시 그 D램이라고 하는 DDR4, 3 뭐 이쪽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HBM은 뭐 비교가 안 되고 이들 제품들의 비중이 80%가 넘는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지금 팔고 있는 D램의 10개 중에서 8개가 HBM과 DDR5라는 얘기니까 이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17조 매출 중에 7조 4천억 원이 흑자, 영업이 대략 영업 비율이 40%가 넘는 겁니다. TSMC의 영업이익률이 한 50%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70% 좀 넘죠. 뭐 그것도 원래 85%까지 갔던 게 그나마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온 건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역시 이제 영업이익률이 근 50%까지를 가까이라고 하기엔 좀 오바네요. 40% 중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어닝 시즌이라든가 국내 어닝 시즌 얘기할 때 늘 하는 게 향후 가이던스를 이제 주가에 더 중요하게 본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기조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인 거죠.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HBM에 대한 SK하이닉스의 이 독과점적인 장악력이 계속 유지될 거냐 여부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긴 합니다만 기술력으로 따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생산 캐파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제한적인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변수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HBM 3 아직도 통과 못한 상태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뒤에 얘기지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건 일종의 설레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 같은 SK하이닉스의 독과점적인 HBM에서의 시장 장악력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이런 영업이익 규모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 내고도 결국 이제 그만큼 관세 리스크가 부담스럽다. 아직 반도체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가 뭐 부과되네 만에 아직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위에서 누르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또 한 군데 현대자동차 실적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예상했던 바고요. 뭐 예상했던 더 좋았지만 표 한번 보시죠. 1분기에 44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왜 제가 현대차 실적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건 사실은 현대차가 이번에 관세 리스크 이미 품목 관세가 3월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미 먼저 노출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피해가 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표 좀 나옵니다만 44조 작년 1분기에 비해서 10% 정도 매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9.2% 늘었고요. 영업이익 3.6조로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폭은 조금 적긴 합니다. 2.1% 증가를 해서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현대차가 1분기에 좋았나 살펴보니까 앞에 SK하이닉스랑 사실은 맥락이 비슷합니다. 고가 제품이 잘 팔렸다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팔고 있는 제품 중에서 고가 제품이라는 거는 하나는 전기차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이 두 품종이 차가 현대자동차에서 잘 팔리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도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만약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어도 만약 이렇게 관세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 채 안 되거나 또는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증가율이. 근데 영업이익률도 어쨌든 2% 이상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식의 좀 고부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 현대차는 이제 컨퍼런스 콜이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대한 게 더 주가에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은 이 관세 리스크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좀 펼치고 있더군요. 첫 번째는 뭐 현지화 전략,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완성차랑 이 부품 관련된 재고분을 일단은 최대한 좀 확보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게 3개월분 이상을 일단 북미 확보된 상태인데 부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보해놨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이 부품과 관련된 또는 완성차와 관련돼서 기존의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고 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현대차 글로벌 CEO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물건값 안 올리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가 품목 관세가 부과가 됐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뒷배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미리 좀 물량을 확보해놨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쪽으로 가는 물건을 원래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멕시코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엘라베마 공장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걸로 좀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도 이번에 이제 가동이 들어갔죠. 3월달에 조지아 공장도 생산량을 늘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에 대한 노출이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 특히 미국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의 어제 전략을 좀 보니까요. 치밀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돌파력이 역시 만만한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걸 어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예, 관세 전쟁 몰아쳐도 분권주는 V다. 이제 표를 먼저 보시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왼쪽에 V자는 이제 KLX 증권 지수추이죠. 23일 날 81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9일 날 장 빠질 때 그때 증권주들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700포인트였으니까 대략 한 2주 사이에 100포인트가 넘게 오르었으니까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V자를 아마 사용했던 것 같네요. 자, 주요 증권주들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올 들어서 28%, 그다음에 키움 삼성증권이 9%대, 한국금융주가 8% 이렇게들 올랐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벌써 28%나 올랐기 때문에 뭐 올해 장사 다 한 것 같네요. 어쨌든 올해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좀 보이는데 증권주들 가장 오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국내에서 거래 대금이 어쨌든 작년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죠. 좀 늘었고요. 좀 12조 대 전후가 되니까. 그다음에 서학개미들 미국 투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에 ETF 상품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국 쪽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거래 비중이 근데 그 거래 비중이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증권사들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하지 않습니까? 채권 쪽에서 평가익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하여간 뭐 이런 식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순위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증권가의 얘기는 특히 이제 이 ROE를 잘 하는 이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들을 좀 눈여겨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철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누구의 말을 진짜로 믿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긴 한데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전에도 중국과 이야기했다 이런 좀 발언을 했거든요. 먼저 네. 미국 쪽의 좀 입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중국은 바로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이어서 네.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쵸. 공식적인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중국 정부에서 하는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중국 정부가 네. 사실은 거의 2년 전부터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일관성 있게 말을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약속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의 말이 함께 성립하려면 네. 예를 들면은 비밀리에 협의하기로 한 것을 중국 쪽에서는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데 네.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미국이 이 정도로 계속 중국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비밀리에라든가 혹은 실무진 차원에서의 협의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관측들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만일 있다 하더라도 네. 진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은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식으로 지금 대폭 큰 관세를 때려놓고 여기서 깎아내려다 주는 이런 식의 그 협상에는 네. 이제 응하지 않는다고 계속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자, 본인들이 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음도 사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145%의 관세를 매긴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맞대응으로 계속해서 관세율을 높였잖아요. 근데 네. 중국도 어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어제 미국 쪽에서도 다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둘 다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 네. 누가 먼저 물러설까요? 중국 측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미중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미국 측을 바라보면은 네. 변화무쌍해서 사실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판단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나 중국 쪽을 보고 있으면 아주 일관되게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 쪽을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중국의 입장은 전혀 미국과는 다르죠.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좀 강경하게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데는 어떤 게 좀 자신감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것이 그 자신감의 근원일 겁니다. 지난 8년간 중국은 공급망의 자국의 약점을 보완해왔고 네. 이제 어떤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물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견딜 수 있다. 네. 이런 자신감이 있고 상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도 4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중간 평가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다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선은 국가 공급망의 부족한 점, 특히 대미 의존도를 계속 줄여왔고요. 네. 사실 그것은 명확하게 이제 숫자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로 내려와 있고 그 내용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타격을 네. 줄 만한 물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대미 수출 비중을 중국이 줄여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을 향한 대응을 해왔다 때문에 잘 버틸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물러서지 않는 좀 경쟁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것도 테슬라가 있겠죠. FSD라던가 저가형 모델 출시라던가 중국 안에서의 모멘텀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국가 간의 경쟁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망 좀 긍정적으로 그려봐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실까요? 일단 테슬라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자동차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네.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가 성능이나 품질 면에서 중국 자동차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일인데요. 네. 그러나 가성비라는 차원에서 따져볼 때 중국 자동차가 상당히 접근해 있고 이제 BYD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나트륨 배터리까지 이제 발표를 하는 등 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애국심이 지금 불타오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 기간 이것이 지속될 것이니까요. 테슬라의 중국 시장 내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워낙 경쟁력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좀 미래가 전망이 되는데요. 또 여기에 테슬라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미국은 좀 다른 국가를 통해서 우회해서 어떻게든 수입을 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원자재 수출 통제 또한 테슬라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히토류 같은 경우는 미국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도움 말씀드리자면 네. 이 히토류 가공이라는 게요. 해당되는 석재,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예를 들어 1톤을 네. 가공을 하면 1g, 2g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F-35 전투기, 그러면 여기에 500kg 이상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2톤이 넘는 그런 히토류가 들어가고요. 네. 잠수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톤을 가공해서 1g, 2g 나오는 자원을 그 정도로 소모를 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나마 국방 산업에 대한 히토류 비축은 좀 했는데 일반 산업은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엔 결정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 이 자동차 산업에게는 유독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 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단 나온 소식인데 당국을 통해서 확정된 소식은 아니었거든요.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HS 코드 8542에 대한 관세 중단을 진행하겠다. 한마디로 미국산 반도체 관세 중단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일단 공식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워낙 미국과 중국이 좀 서로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수출과 관련돼서 좀 완화적인 기조를 보여주려는 움직임들은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기업단에서 놓고 본다면 TSMC의 움직임을 가장 좀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앞으로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TSMC는 바깥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금년도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TSMC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경영한 TSMC가 금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경기가 사실 그렇게 그 피해를 입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TSMC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의 반도체라든가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또 HBM 같은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게 큰 영향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수혜를 좀 기대해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TSMC 발 어떤 공급 충격이나 쇼킹이 나오진 않을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산업 갈등 안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반도체이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계속 점검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간밤 전해졌던 기업 소식 중에 하나가 애플 쪽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비중 자체를 다른 국가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중국이 좀 예외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에 놓고 통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빠르게 좀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일부러 그렇게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받는 것이 규제가 있고 통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한한령 같은 것은 통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중국 내에서 애플을 생산하던 기반을 인도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내에서 사용하던 설비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인도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명확하게 중국 정부가 어떤 규정이나 정책이나 규제를 발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바로 통제,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암암리에 지시를 하고 네. 그렇게 따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기업들을 부담을 주는 상황이 국가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사실 중국 자체에도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내수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긴 한데 실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또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중국 정부는 애써 어렵지만 잘 견디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죠. 지금 민간 경제, 특히 경공업, 특히 수출 기업은 당연히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말뜻을 우리 경제적으로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다면 중국은 일방적으로 좀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시기까지 연결될지도 궁금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까요? 물론이죠. 중국 정부가 지난 8년간 준비해 왔다는 것이 네. 바로 오늘날 이런 상황이 시작됐을 때 장기간 버틸 수 있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4년간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M2 통화량 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현금 흐름 비중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내 중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도에 통화 정책을 실시할 때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미흡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오늘 같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력을 비축해뒀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완전히 표면화됐을 때 지금 이제 그 비축해뒀던 그 여유분을 지금 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으로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서 뭐 버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M2 통화량 자체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의 전쟁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선 사실 혼자 버티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라던가 다른 국가에게 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유럽한테 계속 컨택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협상 가능성까지 저희가 좀 열어놔야 될까요? 중국이 그런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수립해왔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중국이 잘 이해 못하는 거는 그런 협상의 대상이 될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요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그러한 우리 같이 미국의 그런 전횡에 저항하자. 여기에 사실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혹은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중국을 또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 사실 작년에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와 무역 전쟁이 불거지기 전에 전 세계가 중국한테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바로 이 제조 쪽에서의 좀 쇼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다량으로 싸게 좀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공급망까지 모두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좀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의 우호적인 또 반응을 이끌어낼지도 궁금한데요. 물러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도 네. 공급 과잉 생산 설비 이것이 문제가 된 건 벌써 뭐 십몇 년 된 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해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네. 수출이 막히고 수출하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상당수가 도산하고 이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네.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 어쩌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어쩌면 이번 기회에 공급 위주의 그런 생산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다른 국가들과 좀 적극적으로 또 동맹국의 어떤 기조를 맺기도 중국은 어렵고 그렇다면 홀로 좀 버텨나가야 되는 이제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국이 가장 좀 시급하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뭘지도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수출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미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히토류 조치가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조치일 것으로 최후의 조치. 그렇게 네. 여겨져 왔는데 의외로 그 히토류 조치가 상당히 먼저 나온 것이 네. 좀 주의를 끕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은 이번에 미국과 완전히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추측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그 외교적인 관계에 대해서 중국이 잘 호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것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구미, 서방 세계의 국가들이 그런 것이고요. 사실 뭐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네. 지금 브릭스 연합이라든가 SCO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는 국가들의 입장은 또 조금 다르죠. 다만 그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가 그렇죠. 그렇게 크지 않다는 네. 것이겠죠. 네, 경제 강대국과의 사실 협력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맺어가는 건 현재 중국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도 히토리였는데 그걸 가장 먼저 공개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좀 소문도 있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의 어떤 체제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좀 논란이 되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여지의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그런 이슈가 좀 불거진다면 중국이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의 정치 체계를 네.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 체제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일당 전제 체제가 네. 그동안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1인 중심의 지도 체제로 가고 있다는 변화로 이해를 해야지 시진핑이라는 1인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기 어렵지만 시진핑 주석을 대신하는 지도자가 시진핑 주석을 지금 대체한다고 해서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정책이 바뀌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되든 현재 중국의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함께 먼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좀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좀 사고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국가가 잘 합의할 수 있게 되는 그 합의점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하나의 시장 체계를 어떻게든 양 국가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나라 간의 관세가 일단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방향은 유일하죠. 미국은 지금 관세를 지금보다 훨씬 내려야 될 것이고 중국은 타국으로부터 비공정 경쟁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네. 그런 조치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들을 풀어야 되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둘 중에 누가 먼저 좀 손을 내밀고 손을 강하게 끌어당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도가 틀려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좀 비상식적으로 올려놓은 관세이기 때문에 그걸 오르고 낮추는 건 간단한 일이지만 네. 서방 세계가 지금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중국의 체제를 많이 근본적으로 많이 바꿔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쪽이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쪽이 근본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게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또 설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좀 봉합 국면에 들어가야만 세계 경제와 증시가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조금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으로 최종적으로 뭐 관세율 정하겠다 혹은 5월 돼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 실제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5월에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2, 3년 동안 네. 일관되게 얘기해온 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예, 앉아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어서면 다른 소리 한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실무 협상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완전히 받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최고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속된 말로 쇼부를 보자. 네. 이런 접근 방법에 중국 측이 동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건 조금 시기상조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을 지켜보고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고관세의 상황은 네. 다자간의 역할, 다자간 게임의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예를 들어 관세를 20%를 받는다면 네. 사실은 그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경쟁 국가는 몇 %를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 간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주요 경쟁국 또는 협력국, 경제 강대국 다수의 입장을 판 위에 올려놓고 계산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접근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전체 그림을 우리가 훑으면서 시장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오는 변동성과 함께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